아파트 비중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보고 있으면 계속 늘고 있는데 아파트 비중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아파트의 비중이. 예전에는 서울의 단독주택이 주택 100채 중에 80채가 넘었다면 이제 한 10채 정도 남았나? 아파트의 비중과 단독주택의 비중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맞나요? 단독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뭐 9%, 8%, 7% 내려오는 때를 맞이하겠네요. 값이 가는 거예요. 서울은 땅싸움을 하는 거고 좋은 땅 많이 갖고 있는 최고 승자다, 최우승자다, 그 사람들이. 단독주택 철거가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은 올라가면 다시는 못 내려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부동산에 죽으면 땅을 남기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봐요. 단독주택이 희소해지면 값이 올라가고 단독 값이 오르면 빌라 가격이 뜁니다. 왜? 빌라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단독주택은 가장 기초가 되는 토지, 대지죠. 사업부지죠, 사업부지. 이거를 구입하는 가격이 결국 분양가를 좌지우지하는 건데. 그러면 자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과거로. 빌라 값이 똥값이었을 때. 절대 오르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매수하기 전날부터 빠져서 내가 팔고 난 그 다음 날까지 빠지는 그때 빌라랑 지금 빌라가 다르다는 이유가 뭐냐? 첫째, 그 당시에는요. 단독주택이 이렇게까지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까지 없어서 막 난리가 날 지경이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도 아파트라는 것은 모든 우리 가정들에게 그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상품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보단 그때 쉬웠던 거예요, 사실. 지금 아파트를 포기한 서울의 거주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파트 전세조차 포기한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응? 난 못 들어간다, 저기 평생 이래도. 더 심해질 거고 앞으로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금리의 저성장 시대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허리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어찌 됐든 간에 아파트라는 것을 내가 잡게 되는 날을 그려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예 손 놓은 분들 많아요.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어. 그리고 또 그 당시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주. 그 문제 때문에 과거의 빌라 시장과 지금의 빌라 시장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갇혀 있어. 과거에. 오로지 역세권의 500세대 이상의 새 아파트. 이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는 역세권의 500세대 이상의 뭐예요? 새 아파트의 40평대. 이게 공식이었어요. 2000년 초중반 때 이게 공식이었고. 지금은 4자가 뭐예요? 2로 바뀐 거고. 역세권의 그때는 500세대가 대단지 기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아니죠. 예? 한 2,000 넘게는 지어야지 대단지 타이틀을 줄까 말까예요. 요즘은 또 이제 간땡이만 커져가지고, 한 4,000세대 막 이런 거 5,000세대. 헬리오 저거 10,000세대, 뭐 9,000세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때요? 각종 재건축들이 어때요? 막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거야, 지금요. A라는 단지랑 B라는 단지랑 어때요? 맨날 싸워. 맨날 싸우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왜? 크게 안 가면 강남에서 어깨에 힘 못 주니까. 기껏 재건축 해놓고서 어깨에 힘 못 주니까. 싸우면서 그 지지고 볶고하면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커야지만 커뮤니티를 잘 뽑으니까. 이제는 이제 아파트 볼 때 강남은 새 아파트 무조건 수영장 레일 길이 잽니다. 레일 길이 물어봐요. 수영장 없으면 확 망설여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제. 반포주공 1단지에는 워터파크를 만들겠다면서 그 안에, 단지 안에. 애들이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단지 밖을요. 네? 재수없죠? 네? 재수없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살면 되지, 뭐 또 재수없어요. 그쵸? 그리고요, 잘 사는 분들 보면은 그게 부모한테 물려받았던 뭐 했든 간에 저는 여기서 많이 만나 뵙지만은 확실히 다른 점이 요만큼 있어요, 다들. 아주 작은 차이가. 그 작은 차이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결과 차이로 납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된 분들이 그 과정은 뭐 잠깐 이게 빗나가는 얘기지만 잠깐 드리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돈을 많이 첫째,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되게 많이 알고 있다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기는 모르고 있고 저 사람은 많이 알고 있고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이 물려받았든 자수성가든 뭐든 간에 돈을 버는 방식은 다들 다르지만 공통점 딱 한 가지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서 돈을 막 번다는 걸 그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잡혀 있어요. 확고하게 잡혀 있어.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괜히 부정 탈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세가 천천히 기울려면 식구 중에 누구를 예수를 가리키면 되고요. 가세가 정말 슬슬 못 느끼는 속도로 기울어져요. 가게 경계가 완전 파탄 나버립니다. 예술 시키면 골치 아픈 일이 되고, 좀 빨리 망하고 싶다, 나는 확실하게 끝내고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주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해무익하진 않아요.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하나의 장점이. 자신의 그릇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한가를 쳤어. 또는 하한가를 쳤어. 근데 감정의 동요가 없어. 이게 자기 그릇입니다. 근데 상한가를 쳤는데 막 들떠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고, 하한가를 쳤는데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거 아내가 하면 나 이제 죽는다. 이건 자기 그릇을 벗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유일한 장점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해주고, 벌려고 뛰어드는 건데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딱 그 누수 막아놓고, 그러니까 아내가 부동산으로 열심히 거기서 바가지 부면 뭐해? 주식을 세는데 주식으로. 남편들 주식해서요. 비트코인? 아유, 말하면 믿지도 못할 끔찍한 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거.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거.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고소득자라는 거. 사회적인 지위까지 있는 분들 비트코인 장난삼아다 이렇게 망해버려요. 근데 주식이든 뭐든 간에 이 주식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열어준 투기판이잖아요. 투자는 아니지. 합법적인 투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거죠. 화투 치는데 나 혼자 패 다 까고 내가 똥 쌍피를 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양쪽 사람 내가 돈을 어떻게 따요 그래. 어떻게 따냐고 돈을. 그리고 되게 묘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나 처음부터 큰 돈으로 안 시작해. 작은 돈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참 불행하게도 처음에 돈을 벌어요.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 돈을 잃죠. 절대로 그렇게 판때기가 커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뭔가를 해서 돈을 잃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푼돈 번 게 짜릿하고 상상을 하죠. 여기서 공이 2개 더 있었다면. 공이 2개 더 있었다면. 그러면서 목돈을 잃게 돼요. 푼돈 벌고.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발. 그리고 그 주식하면 내가 볼 때는 그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 암 발생 원인 중에 주식이 한몫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진짜 몸이 썩어문드러져요. 썩어문드러져. 피가 마르기 때문에.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고소득자 잘난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도 엄청 잘해서 연봉도 엄청 센데 아직도 월세 살아요. 왜?
걔는 24시간 동안 돈을 잃어요. 낮에는 주식해서 잃고 밤에는 FX 환율 투자를 해요 또. 잠도 안 자고 24시간 동안 조 터지고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를. 예? 직업이 변호사예요. 변리사까지 땄어. 천재야. 근데 어디서 살아요? 24시간 내내 이놈의 마우스 때문에 이게 중병이에요. 손을 잘라내도 발가락으로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가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죠. 이거는 온종이라는 거야. 온종일. 온종일 돈을 잃어. 아유, 한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담할 때 자꾸 남편분이 주식을 해서 아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을 벌러 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남편분 주식 끊으면 다시 오라 그랬어요. 벌어봤자라니까. 벌어봤자요, 그게. 그거 끊으면 오라 그랬어요, 끊으면. 제 마음이에요. 여기 써있죠, 그래서. 돌아와서.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빌라 등, 여기 써있었구나. 저거 아까, 저거 보고 맞추신 거 아니세요? 저거. 희소성. 아, 그래요? 안 보고 맞춘 거예요?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빌라 등 소형주택 가격 상승으로 연계된다. 왜? 원가가 올라가니까요. 원가가. 원가는 크게 땅값과 뭐예요? 공사비. 근데 안 오르는 건 없어, 둘 다. 특히 근데 제일 비중이 큰 게 뭡니까? 땅값. 땅값이죠. 그래서 불문율이다. 기억하셔라. 부동산의 원리다. 건물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내려올 수 없다. 내려올 수 없다. 일방통행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만 움직입니다. 역행해서 아파트를 부셔서 단독을 짓는 이런 방향으로 올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대전제를 이해하시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빨라지세요. 응용을 할 수 있게 돼. 우리는 이 기초 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투자 지역, 투자 물건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별것도 없어. 너무나 뻔한 원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간과하고 있을 뿐. 다음 거 보죠. 다 이게 연계됩니다. 자, 보세요. 총 인구가 줄어도 가격이 오를 부동산이 있다. 그래요, 뭐. 우리 2012년도, 13년도부터 이렇게 시장 비관론자 중에 떠오르는 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락론을 외치던 우리 이제 선모 씨,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고 선모 씨가 있어요. 그 당시에 했던 말 중에 기억 남는 건 주로 젊은 친구들의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죠. 물론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강의했지만 집을 사지 마라. 결론이 그래요. 집을 사지 마라. 지금 전셋값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온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인구 원리입니다. 인구 원리. 인구가 준다. 즉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줄어든다. 자, 이 원리로 집을 사지 말아였습니다. 아휴. 그래서 그 말대로 됐나요? 그 당시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에 살고 있잖아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곱씹으면 너무나 앞뒤가 확실하게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믿어요. 맹목적으로. 신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순간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글과 말은 참 위험한 겁니다. 객관적인 글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또 일본론에 많이 제기했어요. 일본처럼 간다. 그래서 근거 1, 일본하고 요게 같다. 2, 일본하고 요게 또 똑같다. 뭐 3, 4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결론, 글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근거도 확실하고, 근데 웃긴 건 말이죠. 다른 점은 한 글자도 안 써 있어. 같은 게 10가지면 다른 게 50가지인데, 다른 거 언급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글만 완벽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캐치를 못하고, 왜 자꾸 속아 넘어가냐? 속아 넘어간 거죠.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왜 자꾸 속았냐?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이나
그런 걸 뭐 파악해내겠다라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오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문제를 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 풀어봤나요? 국어 시간에 이 글들 속에서 거짓말을 찾으시오. 우리는 그런 거 안 찾았어요. 우리는 정답, 주제가 뭔가 찾아라. 이걸 풀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 능력은 필요 없어요, 사실요. 사회에서 뭐가 필요하냐? 거짓말을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 다 술술 풀려요. 다 술술 풀려. 그러니까 못 찾아. 자꾸 당해. 이 말하면 귀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기준은 하나도 없고.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 내가 받아들이기보다도 첫 번째 뉴스부터 제일 좋은 자세는 이 뉴스를 읽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난 좋은 연습이라고 봐요. 뉴스를 읽는. 참고로 저는 논술 세대인데 논술 점수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4차원기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내 글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자꾸 틀을 벗어나는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맨날 같은 길로만 다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돌아도 가보고 하면 어머니한테 혼났단 말이에요. 왜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빠른 길에 냅두고. 그래서 혼났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평생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집에 돌아갈 때 별길로서 다 가요. 그래서 이 길은 몇 시간대 움직이면 몇 분이 걸리고, 희한한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요. 정해진 길대로. 그리고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변화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요. 근데 웃긴 건 같은 길 많이 다니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작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멍한 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랬는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자, 이 얘기 뭐냐? 총인구가 중요하죠. 총인구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층별 인구입니다. 무슨 소리냐? 계층을 한번 그려볼까요? 계층. 총인구보다 중요한 계층별 인구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나라 이 인구를요, 좀 기분 나쁘지만 저도 뭐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를 경제 계층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나라 인구를 3등분 할 수 있겠는데 상, 중, 하. 굳이 나눈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상류층, 중산층, 우리 서민층 나눌 수 있고 지금 제일 많은 건 어디예요? 중산층이 제일 쪽수가 많죠. 이 모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선진화가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이런 모습이에요. 일명 양극화 컨셉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선진화랑 양극화는 같은 말. 좀 좋게 표현하면 선진화. 그 선진화의 이면이 양극화. 이렇게 경제적인 인구가 계층을 3등분에서 2등분법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몇 년 전에 미국 대선에 영향 미친 것도 미국의 인구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우린 똑방에 살지만 걔는 차에서 삽니다. 차에서요. 네? 쪽방에 차에서 잠을 자고 먹고 산다고요. 차에서요. 맥도날드 전전긍긍 하면서. 정말 심해요, 양극화가요.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우리나라 심하죠, 양극화. 한마디 해드릴게요. 이거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 흑수저다 뭐다, 양극화의 어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 뭐냐. 첫째, 부모 원망하지 마.
부모 원망하지 마. 누구는 뭐 처음부터 부모 잘 만났나? 아니. 그리고 부모의 능력 평가를 경제적인 평가로만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이거예요. 세미나 아직 안 끝났대요. 까먹었어. 전화 받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부모의 능력을 평가하지 마라. 근데 이거예요. 흑수저란 말보다 이제 더 심각한 이 양극화를 빚고는 신조어가 엄청나게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 답답한 심정이 뭐냐? 이 사회가 내가 못나서라기보다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내가 정부를 잘못 만났고, 내가 사회를 잘못 만났고, 이 시대를 잘못 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단정짓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있다고. 많아요. 그거를 빨리 깨우쳐 주셔야 돼.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부동산 투자하면 인생이 바뀌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가장 기초예요, 그게. 그런 색깔로 젖어들고 있는 걸 보면, 저번에 우리 그 하락론자분 방송 중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기 형편보다 좀 못하게 살래요. 사람들에게. 근데 박수를 쳐요, 사람들이. 좋은 말이라고. 난 정말 소름 돋다. 그 얘기 듣는 소름이 돋더라고.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요. 아니, 더 발전하고, 더 자기 개발하고, 개인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 형편보다, 네 혈압보다 좀 못하게 살래요. 부동산 사지 말고. 거긴 비관론자니까, 하락론자, 폭락론자니까. 어떻게 그래 젊은 친구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에이. 이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흥분해서 이게. 그런 교육을 하시면 안 돼요. 친구들에게. 돈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 자본이 깔려 있어요. 그거를 무시한 채 계속 생활 수준을 줄여가면서 궁핍하게 사는 거에 익숙해지라는 거.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 영상은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데. 참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장사꾼처럼 보이겠죠.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젊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절망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인기를 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건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말은. 어떻게 더 못 살라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는 왜 위만 보니? 왜 너보다 위만 보니? 보세요. 내가 이제 좀 벗어나도 되죠? 네. 나는 고통스러웠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내가 신세한탄 할 때, 나는 이런 머릿속에 이걸 그렸어요. 이런 유리통이 있는데, 여기 공들이 막 있거든요. 공들이. 근데 이 공에 또 이제 재수없게 공에 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1번부터 저기 한 10,000번까지. 10만 번까지 번호가 써 있는데, 나는 꼴찌는 아닌데, 밑바닥 공에 내 번호가 굉장히 뒷번호더라고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굉장히 뒷번호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뒷번호 줘도 되라는 말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뒷번호를 내가 선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했어요. 이 밑에 있는 공들이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한다. 어떻게 좀 내 공이 번호가 바뀌고 위로 올라가길 바란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통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리고 발로 차고 흔들고 연병을 떨어야 돼요. 그러면 내 번호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네? 나는 이게 맞다고 봐. 그냥 내 뒤에 너 뒤에 3명 있잖아. 너 왜 자꾸 네 앞쪽에 있는 그 수만 명만 보고 있니? 이런 말을 할 때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진짜. 왜? 이건 내가 선택한 번호가 아니니까. 내가 선택했다라면 인정합니다. 난 그 번호에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번호는 내가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잡은 번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이 밑에 있는 번호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뭐예요? 위에 있는 번호는 뭔가가 내려옵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결국 뭐냐? 누군가의 상승이 누군가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은 나는 별개인 사람이니까 제가 벌든 망하든 나랑 상관이 없다. 결국 결부를 짓는다면 왜 연관이 없겠습니까? 이거 절대평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결국 선비처럼 가만히 경제활동에 난 모른다. 나는 내 이념과 사상이 있다. 멋있죠? 멋있죠?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돈이 없으면 자기가 뜻하는 아무리 사회적인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왜? 우리가 택한 게 자본주의니까요. 그리고 이 병이 자빠질 때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오죠. 네? 뭐 IMF든, 뭐 서브프라임이든. 이 병이 자빠질 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위쪽에 있는 분들은 저 병이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해 봤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저 병이 넘어지면 더 위축돼요. 자신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왜냐하면 저 병이 자빠지는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니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와서. 그럼 총인구가 준다고 했을 때 말이죠.